간략하게 한번 그 회상을 해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막서주의라고 하는 것을 바이오폴리틱, 그러니까 삼정치 혹은 삼정치학으로서 정의를 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 막서주의의 기본적인 관심사는 자본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 수동적인 계급 그 구성을 혹은 어떤 슬픔의 상태를 능동적인 계급 구성으로, 즉 기쁨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그 어떤 방법론에 대한 관심, 이것을 기본적인 관심사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막스가 그 관심사를 어떻게 풀어내려고 했는지, 그리고 17년 그 혁명기에 막스의 이론적인 그 어떤 탐구 성과를 실천적으로 응용하려고 했던 레닌에게서 이 막스주의의 딜레마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래서 결국 그 소비에트에 대한 레닌의 태도가 그 도구적 관심사로 흐르면서 그것이 이제 경화된 국가주의적 그 소비에트 체제를 낳게 된 당 중심의 그러한 시스템을 낳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소련에서의 그 막스 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화에 대한 또 대타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 그 유럽의 그 막스주의가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소련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은 반복하는 듯한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았지만, 거기에서 이 평의의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류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제 1930년대 파시즘의 그 득세와 더불어서 그 독일 내에서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비관적인, 그러나 이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전이 약하지만 혹은 비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그 비판 이론의 발생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950년대의 그 상황주의자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의의 커뮤니즘의 그 어떤 성과와 한계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는 그런 순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까지 전개해 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주의자나 비판 이론이나 혹은 유럽의 평의의 막스주의로부터는 한 걸음 거꾸로 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그 뒤의 이야기지만, 어떤 입장 혹은 그것이 드러내고 있는 정치적 경향으로 보면은 좀 더 고전적인 그 막스주의에 대한 옹호를 젊었을 때 했던 알투세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알투세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스탈린주의자로 이렇게 인식되어지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스탈린주의의 옹호자였다고 볼 수가 있죠. 저단노프에게 바치는 72페이지짜리의 장문의 그 헌사 같은 것도 쓰고, 저단노프라고 하면 아주 악명 높은 스탈린주의자인데요. 그래서 스탈린주의자로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의 그 18년에 태어나서 1990년에 죽었는데요. 이 수십 년에 걸친 그 막스주의자로서의 그 여정 속에서 자기의 초기의 입장을 극복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끝없는 자기 비판을 수행해왔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비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알투세르의 영향력이 가장 보잘것없었던 198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후에 이제 푸코라거나 들레즈라거나
그 가탈이라거나 네그리 같은 이런 이제 이 탈근대적인 이 중요한 그 막스주의적 어떤 철학들, 정치학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조성했던 그런 징검다리적 역할을 수행했던 비운의 막스주의자가 알티세르이기도 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알티세르가 프랑스 이 파리 고등사범의 뭡니까 교수 자격 지도 강사를 맡고 있을 당시에 제자이기도 했던 사람이고, 또 네그리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말에 알티세르의 초청으로 프랑스 파리 대학에 가서 그룬트리스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불후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막스를 넘어선 막스라는 책을 생산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구조주의나 혹은 이 자율주의적 그 막스주의의 아주 그것과는 좀 다른 컬러를 드러내면서도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우산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18년생이라고 했는데, 1918년생이라고 하면은 우리로 보면은 일제시대 때 태어났던 그 사람이고, 일제 때에 활동했던 한국인들은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1990년까지 어쨌건 이 막스주의자로서 일생을 마쳤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돋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죠. 대부분 좌파적인 그 일생은 매우 짧아가지고 이 30대가 거의 고비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전부 이 막스주의자로서의 삶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알투세르나 어떤 중요한 그런 인물들의 경우는 그런 이 어떤 굴절의 경험을 갖지 않았던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비운의 철학자인 것은 확실하죠. 1950년대, 60년대에는 알티세르 그러면 유럽에서 가장 그 명망이 높았던 유럽 막스주의가 소련에서부터 독립해서 유럽 코뮤니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 프랑스 공산당이 가장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공산당에서 가장 그 중요한, 물론 그 마이너리티이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론가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투세르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력을 전 세계의 그 좌파 지식인들에게 미치곤 했었었는데, 70년대에 들어가면 일정하게 68년 혁명의 여파 속에서 자기 입장을 정교하게 취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명망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80년 11월에는 자기의 평생 동지이면서 아내이기도 했던 그 엘레너의 그 목을 졸라서 죽이는 그런 그 사건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발생했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사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알투세르가 자기 아내를 목 졸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정신병자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고, 바로 낙인이 이후 1990년의 죽음에 이르는 10년 동안의 알티세르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특히 자기 아내를 죽였지만, 그리고 본인이 그걸 인정을 했지만, 2, 3개월 뒤에는 면소 판결을 받고, 법정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서지는 않았고, 정신병 치료를 위해서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었죠. 이거는 알투세르로서는 실제로 이제 이후에 밝혀진 것이지만은, 20, 30대의
그 나이에 이미 우울증이 아주 심해가지고 우울증 치료를 계속 받아왔었고 고등사범의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전문 주치의라고 하나요? 전문 자기를 담당하는 의사를 두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아주 거물 막서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80년대 초에 겪는 그 체험은 뭐 본인으로서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이 80년대에 막서주의자를 매장시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저 사람은 옛날에 알트세라고 같이 친했대. 그러면 아주 그냥 끝났다고 합니다. 혹은 쟤는 요즘도 알트세를 만난대.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이제 만나서는 안 될 깊이 인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그런 이제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안토니오 네그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소외당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애제자인 수제자인 에티엔느 발리바르가 있는데 발리바르로부터도 소외를 당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발리바르가 쓴 글 중에는 물론 일종의 이론적인 글이긴 합니다만은 알티세르가 자기 자신을 계속 말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80년대에도 계속 하자 계속 좀 입을 좀 다물으라고 이렇게 당부하기도 하는 그런 글을 발리바르로부터 듣기도 했던 그런 아주 서글픈 철학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네그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10년 기간에 알투세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막서주의자나 혹은 좌파들이 그 생명이 끝났다고 했던 그 시기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회적인 냉대 속에서 그 고독함 속에서 수행했던 알투세르의 그 지적인 작업이야말로 더할 바 없이 귀중한 그런 성과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한 네그리의 생각들이 어떤 연유에서 나오는지를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알투세르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건 자기 이름을 내밀고 고유한 지적 작업을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했고, 일종의 이제 평화운동 같은 데도 좀 종사를 했었지만, 그렇게 활동적인 인물이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1950년대 초에 이르면, 알투세르는 고등사범에서도 나름대로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파리 고등사범의 프랑스 공산당의 서클에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이 50년대 초에 알투세르를 에워싸고 있었던 환경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1917년 혁명 이후에 러시아 지역에 들어섰던 소련 사회주의가 아주 결정적 위기를 맞이했던 때이기도 해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름대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소련의 영향력은 커져갔지만 그러나 그 시기 1924년 이후에 소련을 이끌어온 유일한 지도자로 자리를 잡았던 스탈린이 1953년에 죽게 되는 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죠. 아주 위계적인 체제를 갖고 있었던 그 사회주의에서
이 수령이나 지도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의 일신상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커다란 체제의 그 어떤 변화 혹은 심지어는 붕괴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결정적 사건이 되는데 스탈린의 죽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53년에 스탈린이 죽었을 때는 일단 그쪽이 철의 장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이제 해외에 알려지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점점 이제 정보가 새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3년 동안의 이제 애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56년부터는 스탈린 격하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항상 뭐 그렇죠. 지도자는 살아있을 때는 위대하지만 죽고 나면 계속 이제 실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격하 운동의 선두에 섰던 사람이 이제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서기장을 맡고 나서 스탈린주의의 그 경화된 국가주의 체제에 대한 포문을 열기 시작했고 바로 이 국가주의적 소련을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탈린의 일신상의 그 부정과 비리 이런 것들을 이제 덜추어 내면서 지금까지의 그 체제가 가졌던 그 문제점들을 바로 자기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서 계속 이제 폭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았어요. 그래서 소련 사회주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국화 혹은 서구화의 이제 경향을 밟으면서 그 이전의 어떤 경직된 그 냉전적 대립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요연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었었는데 이 과정을 알투세르는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이 소련의 그 사회 체제를 자유화하고 이제 시장화하는 그런 이제 경향에 대해서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이 돼 그것은 아주 우익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막스주의 내부에 부르주아 사상이 바로 서기장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주의 체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봤던 겁니다. 그런데 알투세르가 그러면 스탈린주의를 있는 그대로 옹호하려고 했느냐? 하여튼 그 이전에 알투세르가 명백한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어쨌건 그 전에 특별한 비판이 없었다는 점으로 봐서 스탈린주의 소련에 대한 커다란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게 아마도 온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알투세르는 막스를 그 위하여라거나 혹은 변정법적 유물론에 관한 이제 노트라거나 이런 이 짤막짤막한 논문들을 이제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프랑스 공산당 당원으로서의 자기, 당의 지시를 받는 자기 자신 일종의 이제 그 하부 성원으로서의 자기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좀 독자적인 입론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50년대 그 초에 알투세르의 작업으로 나타나고 그거는 이후에 이제 그 두 권의 책으로 집약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막스를 위하여라는 책이고 하나는 자본을 읽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자본을 읽자는 뭐 단독 저서는 아니고 여러 명의 공동 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초기 작업이 이 두 권의 책으로 일단 집약이 돼요. 우리는 이제 우선 먼저 커다랗게 알투세의 생각의 이행을 한번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시기마다의 알투세르 사상의 그 특이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